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이슬람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키백과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 이란의 영토에 근거한 여러 개의 제국을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지만 넓은 의미로는 1979년까지 이어졌던 여러 개의 제국들을 모두 페르시아 제국이라 부르기도 한다라고 해서 기원전부터 있었던 메디아 왕국부터 시작해서 아케메네스조,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사산왕조, 이 사산왕조 전에 이번 시간에는 파르티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산왕조, 사파비, 그리고 분열 기간을 거쳐서 카자르 왕조와 팔레비 왕조에 이르기까지 이 넓은 의미로서는 이 모두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위키백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대 왕조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아 왕국부터 살펴볼 텐데요. 메디아 왕국은 이 지도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C 625년의 지도이고 여기 보면 오리엔트, 서아시아 지역에 아시리아 제국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현재 그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와 내륙을 잇는 그런 중개무역으로 부를 쌓은 국가입니다. 이 아시리아 왕국이 무거운 세금이나 이런 강압적인 통치로 아시리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새롭게 건국된 인도 유럽계 백인이 세운 국가가 바로 메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는 아랍계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란 왕조의 특징이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이 제국이 무너질 때 그 틈을 타서 새롭게 자신들의 왕조를 개창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은 이후 드러나는 파르티아 왕국이라든지 아니면 사산 왕조, 사파비 왕조에서 모두 보여지는 특징인데요. 그거는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한 이 메디아 왕국을 보면 이 지도는 그 오리엔탈 엠파이어라 그래서 기원전 600년의 지도입니다. 하늘색이 리디아 왕국, 그 다음에 노란색이 바로 메디아 왕국입니다. 리디아와 메디아 왕국은 모두 다 인도 유럽계 백인이 창시한 왕국이고요. 그다음에 칼데아 왕국, 신바빌로니아죠. 녹색, 그리고 이집트, 연두색. 이 국가들은 셈계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관심 대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 아시리아를 대신해서 성립한 메디아 왕국이 한 10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다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로 이전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키루스 대왕이 메디아를 정복하고 아케메네스 왕조를 창시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키루스 대왕이 그 메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왕국을 빼앗죠. 그래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을 키루스 대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키루스 2세, 그는 이란인들에게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재 이란 사람들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건국한 키루스 대제를 자신들의 시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메디아나 신바빌로니아, 리디아를 굴복시켰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아 정복, 리디아 정복, 신바빌로니아 정복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메디아 정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루스는 성년이 되자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에게 반란을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 군주 목록에 보면 마지막 왕이죠. 아스티아게스. 기원전 550년까지 제위했는데요.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에게 반란을 준비하고 이후에 메디아와 전쟁을 일으켜서 메디아 제국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메디아에서 페르시아로 바꾸었다. 이렇게 아케메네스 제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메디아에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로 이전되게 되는 것이죠. 이 지도가 지금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엠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원전 500년경 지도입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전성기를 구가할 시절의 지도이죠. 다리우스 1세 시기입니다.
다리우스 1세가 기원전 522년에 제위해서 486년까지 치세하게 되니까요. 이 지도가 그 전성기를 표현한 지도이고, 이렇게 이 경제력이 상당히 발전해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왕도라고 불린 이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한 것입니다. 물론 이 스키타이 위쪽에 있는 스키타이를 추적했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이때부터 거꾸로 서서히 페르시아는 쇠퇴하게 되고 그리스는 흥계하게 됩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를 통일한 필리포스 2세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제가 원정을 떠나서 페르시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점령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케메네스조와 헬레니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당했던 공격을 그대로 복수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이미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를 정복했다면 이후에 다시 유럽 쪽으로 서방으로 더욱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국가였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헬레니즘 제국은 그리스가 통일된 지 얼마 안 돼서 군국주의에 이끌려서 동방 원정을 떠난 것이었고, 그렇게 그 급작스럽게 성립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만한 어떤 정치, 사회, 경제적인 제도를 그리고 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한 이후에 이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급격히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분열한 내용은 다른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BC 200년경의 지도인데요. 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헬레니즘을 계승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셀레우코스 엠파이어,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페르가몬, 박트리아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의 왕조들은 이렇게 제국이 붕괴되고 분열하는 틈을 타서 자신들의 왕조를 일으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카스피해의 오른쪽에, 카스피해 동쪽에 있던 이 파르티아라는 곳에서 파르티아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헬레니즘이 분열하는 틈을 탄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국이 점차 커지게 되는데, 이 BC 200년에서 BC 150년이 되면 파르티아 왕조가 커지고 셀레우코스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50년이 더 지나면 이제는 파르티아가 거의 메소포타미아, 이란 지역을 거의 주름 잡는 이런 시기가 되죠. 이렇게 서아시아의 패권을 잡은 파르티아가 이후에 약 500년간이나 이 로마와 한나라를 잇는 그런 중개무역지로서 번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년이 길게 이어진 그런 제국이었죠. 기원 후 100년, 이때도 파르티아 왕국이 있고, 기원 후 200년에도 파르티아 왕국이 있고, 기원 후 300년에는 사산조로 바뀌어 있네요. 이 전에 보면 로마와 맞닿아 있죠. 로마와 비등한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조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이제 3세기 들면서 로마한테 밀리게 되면서 파르티아도 서서히 붕괴하게 되는데, 이때 또 다시 파르티아가 붕괴하는 틈을 타서 같은 제국 내에 있었던 지방 호족 중에 사산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산 가문이 새롭게 파르티아 왕조의 왕권을 이으면서 바로 사산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위키백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산조가 서부 이란 지역에서 통치 기반을 굳힌 파르티아의 지방 영주라 그래서 이제 호족이 되겠죠. 아르다시르 1세가 동부 지역으로 진출해서 부족들을 정복했다. 이렇게 해서 사산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로 돌아오면 이 사산조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이란을 포함한 서아시아 지역을 광대하게 지배했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란인은 그 아랍인들을 비롯한 모든 중동의 부족을 압도한 시기이죠. 하지만 그 피지배층,
그러니까 비이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국을 경영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소수의 이란인들이 다수의 피지배층인 아랍인들과 다른 부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좀 폐쇄적인 국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제국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처럼 이 동쪽과 서쪽을 잇는 그런 중개 무역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산 왕조의 폐쇄성 때문에. 이 사산 왕조의 폐쇄성은 제가 후에 왜 폐쇄적으로 운영됐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로마가 비잔티움이 이 동쪽의 향신료를 사산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렇게 홍해를 통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향신료를 구해오는 그런 무역을 시도하게 되고, 역으로 그 폐쇄성 때문에 중개 무역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이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의 경제력도 조금씩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폐쇄성, 그 사산왕조가 왜 폐쇄적인 국가 운영을 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사산제국의 종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사산왕조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조로아스터교를 좀 보면, 조로아스터교는 이란의 민족 종교다. 그래서 이 민족 종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족 종교라는 의미에는 이란인 우월주의를 시스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선악 이론을 특징으로 하는 이란계 유일신교, 그리고 창시된 시기는 워낙 다양해서 스펙트럼이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짜라투스트라가 그리스어에서 변한 게 조로아스터교이다. 그리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때 그 다리우스 1세의 후원으로 이란 전역에 퍼졌다.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신이 아브라함 마지다. 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그 선악 이원론을 간단히만 말씀드려 보면,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이 선과 악이 대립하는 장소로 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고 결국에는 선을 선택해야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대제국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 이란인 지배층이 상인층과 하층민을 비롯한 다수의 그 아랍인들과 그 다른 부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정하고 이 종교의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국교로 채택했다는 것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지 않으면 처형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란인 우월주의에 입각해서 이 제국을 다스리는,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가 폐쇄적인 국가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조로아스터교 말고 다른 종교는 없었냐? 상인층이나 기타 하층민을 위한, 일반 대중을 위한 종교가 없었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 대항해서 그 다른 종교도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마니교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마니입니다. 마니는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사산조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그 초반에 조로아스터교의 신관이었습니다. 신관이라는 말이 성직자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성직에 있는 행정가적 느낌이 있는데요. 보통 책에서 신관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교의 신관이었던 마니가 조로아스터교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불교적 요소를 짬뽕해서 만든 종교, 그것이 바로 마니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로아스터교처럼 이란인 우월주의가 들어있지 않았겠죠. 그런 이유로 해서 상인층을 비롯한 하층 계급에게 널리 퍼지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산 왕조의 지배층은 당연히 마니를 탄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마니교가 그런 이유로 박해를 받을 때 이 마니 역시 감옥에 소감되었다가 기원 후 276년 또는 277년에 사망하였다. 그래서 이 마니도 예수님이나 무함마드와 같은 그런 박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니교는 그 이후에도 살아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대 후기에 종교로서 한때 크게 융성하였다. 그래서 2에서 8세기까지. 그 2에서 8세기까지면 그 이슬람교가 7세기에 출현하게 되니까 이슬람교가 출현하기 전까지 이 하층 계급에게 많이 믿어진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게 되니까 점차 사라져서 13세기 초반이 되면 사멸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폐쇄성 때문에 기존에 이 지역은 동서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폐쇄성 때문에 상인들을 탄압하고 그런 정책들이 어우러지면서 사산왕조가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슬람교도 아라비아에서 새롭게 창시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되었고, 그 이슬람교에 의해서 비잔티움과 엄청나게 싸우죠. 지금 이 지도는 이제 300년 지도라서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서돌골과도 많이 싸우게 되고, 로마와 그 비잔티움과 많이 대적하는 사이에 이슬람교가 창시되고, 이슬람교가 아라비아 반도를 그 통일한 후에 결국에 사산 쪽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과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지역을 전체를 다 통일한 후에는, 그 이후에는 그 이란 왕조는 일단 역사 속에서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랍인들이 계속 통치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16세기 티무르 제국이 붕괴하면서부터입니다. 그 내용은 또 다음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무르 제국도 티무르의 이 개인기, 단독 플레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망한 후에는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란인의 특징답게 새롭게 건국된, 이 이란 지역에서 새롭게 건국된 왕조가 바로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왕조도 위키백과의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인데요. 이 사파비 엠파이어가 1501년에서 1736년까지 계속된 왕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파한을 중심으로 발전한 제국이고, 생성된 연도가 1501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스만 제국이 제9대 셀림 1세와 슐레이만 대제를 거치면서 최전성기로 가던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떻게 사파비 왕조가 버티고 살아남았을까, 좀 의아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책이 있었습니다. 사파비 왕조에게. 바로 36개입니다. 도망치는 기술이 남다른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슐레이만 대제가 타흐마스프 1세 때 겹치기 때문에 많이 쳐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타흐마스프 1세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뭐 타브리즈라든지 바그다드라든지 공격을 했을 때 이미 타흐마스프는 도망치고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파비 왕조는 버틸 수가 있었죠. 그러면 사파비 왕조는 전성기가 없었냐? 네,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당연히 슐레이만 대제 사후입니다. 슐레이만 대제가 1566년에 죽기 때문에 이 1566년에 죽은 이후에 20년 뒤인 이 아바스 1세 시기가 되면 사파비 왕조가 전성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잠깐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서쪽으로는 오스만 제국과 싸워 아제르바이잔, 쿠르디스탄, 바그다드 등을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파비 제국은 아바스 대제의 사후에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오스만 제국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영토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로 보면 사파비 왕조 이후에 18세기의 이 분열기를 거쳐서 다시 재등장한 왕조가 바로 18세기 후반에 들어선 카자르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카자르 왕조 시기는 이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보통 그레이트 게임은 1813년 러시아 페르시아 조약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카자르 왕조는 그 러시아와 영국의 반식민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 보면은 왕조 초기에는 러시아를 격퇴했지만 두 번째에서 져서, 그래서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이것이 다른 열강들에게도 적용돼서 식민지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영국, 러시아에 의해서 동남부는 영국이, 북부는 러시아가 장악하였다. 그래서 카자르 왕조는 영국
영국과 러시아의 반식민지 왕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1차 대전 후에 군인인 레자 팔레비가 군사 쿠데타로 1925년에 카자르 왕조는 무너지게 되고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팔레비 왕조는 다음 팔레비 제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부터 1979년까지 이란에 군림했던 마지막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조의 성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1년에 레자 팔라비의 쿠데타로 아흐마드 샤, 카자르의 마지막 샤입니다. 지위가 약해졌고 결국에는 붕괴되고 대신 레자 팔레비가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으로 추대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 지금의 이란이라는 국명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그 이란이란 말은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이고요. 아리아가 이제 고귀한이라는 뜻이니까 이란은 결국 고귀한 사람들의 땅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팔레비 왕조는 카자르 왕조가 했던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영국과 소련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견제하는 방법을 독일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나치 독일을 통해서 특히.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제2차 세계대전 팔레비 1세는 영국과 소비에트의 싸움에 말려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키백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독일인 기술자들이 스파이라고 주장하면서 영국이 소유한 정유 공장에서 독일인 기술자들을 송환하려고 했는데 샤가 영국이 주장한 이 독일 기술자 송환을 거부하는, 그래서 독일 편을 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결국 전쟁이 끝나니까 영국과 소련은 그것을 문제 삼고 팔레비를 폐위시켜버리고 황태자, 이 사람이 황태자입니다. 무함마드 레자 샤 팔레비를 즉위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는 영국의 힘으로 자국의 근대화를 추구했던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그 영국의 자본으로 영국식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이란은 경제적으로 좀 발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란의 민족주의가 싹트게 되고 이란의 민족 자본들이 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팔레비 2세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하마드 팔레비를 위기에 몰게 했던 사람이 바로 모사데크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모사데크인데, 이 모사데크가 그 민족주의자들과 손잡고 1951년에 그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를 국유화해 버립니다. 현재의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인데요. 총리에 의해서 이란의 석유 산업이 잠깐 국유화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팔레비 입장에서는 모사데크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때 처음으로 이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모사데크파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제거한 후에는 미국의 경제력을 빌려서 미국의 돈으로 산업화와 근대화를 다시 한번 꾀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이 백색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백색혁명을 보면 1953년에 미국의 지원으로 민족주의자 모사데크를 축출하고 그 다음에 친미 노선을 견지하면서 추진한 개혁, 백색혁명이다. 그래서 이 백색혁명이면은 우파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좌파였으면은 적색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러시아의 적군이나 아니면 공산당,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홍군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이게 백색혁명이기 때문에 우파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힘을 빌려서 다시 한번 경제가 성장하게 되니까 이때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영국, 미국에 대한 이익을 배제하려는, 외세를 축출하려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전에 모사데크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리더를 추대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호메이니입니다. 이 사람이 그 호메이니인데, 그래서 이 호메이니를 따라서 이란 국민들이 미국과 영국을 이란에서 축출하려고 한 게 바로 1979년에 있었던 이란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란 혁명으로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가 퇴위하고
이집트로 가서 망명해서 이집트에서 객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디아 왕국부터 시작됐던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해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은 어떻게 되었냐? 1980년에 이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해서 반미의 기치를 내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메이니가 미국 문화를 그만 모방하고 엄격한 이슬람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이 그림이 이전까지 팔레비 왕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 이란 여성들이 이란 혁명 이후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읽어보면 1971년 이란 테헤란대 여학생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캠퍼스에서 책을 읽고 있다. 이제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란이 그 석유 회사의 국유화에 나서 가지고 그 석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제2차 우일 쇼크가 발생하고 그 일로 해서 이란에서 그 영국과 미국의 이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이 호메이니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었죠. 그래서 그 이웃 국가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지원하면서 1980년이 되면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